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바로 왕초보 주린이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글로벌 주식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작년부터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꽤 많이 높아진 듯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제품들이 미국 관련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휴대폰은 애플, 유튜브, 구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는 신발에서도 호카, 온, 또는 스타벅스, 넷플릭스. 자, 우리가 평소 소비하는 것들이 대부분들 미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국내 주식에만 관심이 많았다면 지난 7년 전부터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투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하는데, 그만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제품들이 미국 기업들의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비가 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도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이 한국 주식에서 재미를 못 느끼고, 반면에 해외 주식에서 미국 주식이 잘 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면서 포모로 현상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제품들만 봐도 미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봐도 이 그림을 보면 아마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이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이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 유로지수, 일본, 이런 식으로가 되는데, 좀 더 제가 수치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게 되면 8경 1,92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전 세계에서 46.3%가량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1경 7,255조 원 규모로 전 세계에서 9.8%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2 국가라고도 하죠. 소위 미국의 경제를 중국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 차지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과 미국을 비교한다는 건 아직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9,280조 원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시가총액을 쭉 내려오게 되면 한국이란 나라는 시가총액이 2,465조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4%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의미이며, 1.4%면 전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현상은, 단순하게 제가 시가총액만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있지만 각 나라별 상장 종목 수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일단 전 세계에서 상장 종목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인도가 많으며, 세 번째는 중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본이 많고, 다섯 번째는 캐나다가 많고, 여섯 번째가 한국입니다. 상장 종목 수만 따졌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상장 종목 수에 비교했을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도 종목 수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반면에 시가총액은 다른 나라들에 대비하면 매우 낮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보다 시가총액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상장 종목 수가 200개밖에 되지 않는데, 200개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상장 종목 수 대비 시가총액을 훨씬 사우디아라비아가 큽니다.
독일의 경우도 상장 종목수가 600개밖에 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상장 종목수가 얼마입니까? 2600개 가량 정도 됩니다. 자, 2600개에 비하면 종목당 시가총액이 그만큼 작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의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 기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 반도체와 IT 강국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도 시가총액은 한국보다 큰데 상장 종목 수는 10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에서 시가총액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한국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만큼 한국 주식 투자를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반대로 그만큼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종종 워렌 버핏이 미국이니까 성공한 거지 한국에서는 성공 못했을 거다. 물론 저는 뭐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는데 그만큼 미국은 상장 종목 수도 많지만 시가총액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며, 이 시가총액이 큰 이유는 결국 전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이 쓰는 브랜드, 제품들이 미국 기업들을 대부분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다 보니 그 성장을 기반으로 계속 기업들은 커지면서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쪽에서 투자를 해야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질까요? 시가총액이 큰 나라에서 투자할수록 수익 볼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 안 맞는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중장기 투자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장기 투자가 유효한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을 사서 중장기 투자하면 크게 수익 볼 거야 라고 했지만 대부분들 그렇게 수익을 보는 경우는 없죠. 왜? 코스피의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 결국 20년 동안 박스장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닷컴 버블 때가 코스닥 증시가 더 높았습니다. 사실 2000년 이후로 지금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승할 확률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 한 종목 정도는 뭐 상승할 수 있지만 열의 9종목은 25년 동안 박스장이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면 결국은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종목을 해야 되는 거고, 코스피 종목에서 대형주를 위주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대형주 기대 수익률이 별로 크지도 않고 에이 사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종목을 선호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쪼개서 봐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이게 전 세계로 확대를 보면 한국보다 시가총액이 큰 나라들의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고, 소위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며 직장인분들은 더더욱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도 더 크다라고들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갓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국내 주식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중장기 투자자고 직장인 투자자인데 한국 주식보다 좀 난이도가 낮은 곳에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국내 주식을 다 빼고 해외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적절한 비중을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해외 주식에 대한 타당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해외 주식을 하려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전 강의 영상을 통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과거에 1부 시장, 2부 시장이 있었을 때 1부 시장과 2부 시장을 합쳐서 만든 게 코스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우량 기업들만 상장시켜 놓은 지수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과거에 3부 시장이라고 불렸고 벤처 기업들만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닥이 지난 25년 동안 지수가 박스장을 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벤처 기업들이 크게 성공한 사례들을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소수입니다. 그야말로 그 소수의 기업들만 지난 20년 동안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다수의 벤처 기업들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주가도 잠깐 올라갔다가 오랜 시간 박살나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은 상폐돼서 없어지는 종목들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과 유사하게 미국도 시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크게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한마디로 월마트, 코카콜라, 보잉 이런 전통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지수가 NYSE,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나스닥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처럼 기술주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벤처기업이고요. 나스닥은 한마디로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핫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죠. 자, 그리고 S&P 500 지수. 간혹 뉴욕 증권거래소를 모르고 S&P 500 지수가 대형주 지수다라고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S&P 500 지수는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와 더불어서 대표 주가 지수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 있는 전체 증권거래소에서 시가총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500개 기업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만드는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 중에서 500개를 추려가지고 따로 뽑아서 만든 게 S&P 500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 지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우존스, 다우 지수의 경우는 바로 대형 우량주 30개를 모아서 만든 것이 다우존스 지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서 제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상장 종목들이 상승할 경우가 높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쪽으로 보면 결국 나스닥보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지수의 500개 종목을 추려서 만든 S&P가 바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당연히 기술주기 때문에 최상위 종목들은 좋겠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그만큼의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어떤 거래소에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이 국내 주식하고 뭐가 또 다를까요? 한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한가 가격 제한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주가가 변동폭이 크면 투기가 심해질까봐 당일 상승률이 최대 30%밖에 되지 않으며 하락을 해도 마이너스 30%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싱 커피라는 회사가 하루에 75% 이상 폭락한 적도 있고요. 또한 어떤 기업들은 하루에 몇백 %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흐름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100%씩 급등락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가의 증시들은 가격 제한폭이 없어도 가격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래 시간입니다. 한국은 9시부터 3시 반까지가 정규 시장이고
최근에는 대체 거래소가 생겼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흐름을 좀 보긴 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시차가 있다 보니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부터 오전 6시까지가 정규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썸머타임이라는 게 적용되면서 여름 시즌에는 1시간 앞당겨서 저녁 10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가 정규 시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규 시간에 매매를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예약 주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낮에, 우리나라 시간 낮에 미리 걸어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계좌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 계좌를 따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국내 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 서비스 신청만 하면 바로 해외 주식 계좌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돈을 입금하고 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대부분들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면 당시에는 보통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행 업무 시간에만 환전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환전을 안 해도 원화로 바로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그런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증권사도 아직도 있긴 하지만 다수의 증권사들이 원화로 바로 매매할 수 있게 하니까 계좌 개설만 하면 돈 입금만 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마다 또 수수료들 차이가 조금 있겠죠. 환전 수수료나 환율, 우대율이 각 증권사마다 다를 건데요. 환전 수수료와 환율 우대율이 어쨌든 낮아야지 또 이제 원화로 매매를 하든 환전을 하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자주 할 때마다 이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도표를 이렇게 엑셀로 정리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정지한 다음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매수를 할 때 한 번, 매도를 할 때 한 번, 총 2번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해외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사가 위탁을 통해서 대리 주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위탁 수수료를 증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는 대부분들 0.25%로 대부분들 요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매수할 때 매도할 때 이렇게 각각 나가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수료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각 증권사마다 원래는 대부분 15분의 지연 시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거래소의 시세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시세를 이렇게 땡겨와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들 실시간 시세가 아니라 15분 정도 지연돼서 시세를 보여주게 되는데, 요즘 이제 각 증권사마다 이거를 또 실시간 시세로 제공하려고 해서 요즘 이제 이거를 수수료를 받고 하는 증권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수수료에 대해서도 각각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할 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어쨌든 돈을 입금하고 종목을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브랜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신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브랜드 신발 신는 분들 있으십니까?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우리가 10대, 20대 대부분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런 운동화들을 많이 신죠. 이런 운동화들. 대부분들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지, 글쎄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식스, 뭐 요즘에 아식스가 다시 트렌드가 좀 올라온다라고는 하는데, 뭐 아식스라든지, 휠라라든지, 이런 거를 신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대부분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신발들을 신는다라는 점에서는 미국 기업 제품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발 관련된 기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가는 떨어집니다.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간혹 가치주나 지주사들이 올라갈 때가 있지만 그 시세가 오래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하락하게 되죠. 반면에 나이키라는 종목은 차트를 열어보면 장기간 상승을 합니다. 최근 물론 나이키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호카라든지 온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점유율이 증가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장기간 상승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 기업에서 한국 주식 투자하듯이 내가 모르는 기업을 찾아서 이 기업은 남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먼저 선침해 해놨다가 나중에 크게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의 뭔가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소 쓰는 소비재에 대한 기업을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월가의 투자 대가인 피터 린치도 성공했던 이유가 결국은 딸과 와이프가 백화점에서 평소 어떤 제품을 사더냐, 스타킹을 사던데 그 스타킹의 기업을 주식을 샀고, 미국인들이 아침마다 던킨 도너츠를 먹는 걸 보고 던킨 도너츠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성공했고 상승하면서 큰 수익을 벌어들였던 건데요. 결국 한국인들도 한국 내수 소비보다는 결국 미국 기업들의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소비가 확대되면 미국 기업들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분들이라면 저는 더더욱더 남들이 모르는 기업, 내가 전혀 몰랐던 기업을 이제 갓 찾아내서 투자하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직장인 투자자일수록 저는 더 쉬운 기업을 찾아서 그런 기업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걸 직접 이뤄내봐야 그때부터의 투자의 본격적인 출발이 된다라고 보고, 그래야 그게 나만의 수익이고 나의 주식 실력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investing.com이라든지 야후 파이낸스 같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색하신 다음에 실적 탭에 들어가 보면 그 기업의 실적과 최근까지의 실적, 그리고 다음 실적 발표일, EPS, 배당 정보, 뉴스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vesting.com에서 테슬라를 검색한 다음에 재정 상황에서 실적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2025년 4월 22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 시장이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이 0.4인데 실제로 0.27% 나오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리고 매출도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이런 차이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실적 추이와 앞으로의 실적 전망과 앞으로 실적 발표일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종목을 검색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알고 있는 기업, 관심 바구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조금 해외 주식 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될 개념들과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세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강의를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